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이 나서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쯤 지상파 방송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여사의 사과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치적 부작용과 역풍 등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나서 총선 전 악재를 털고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기꺼이 포퓰리스트 되겠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불체포 특검 포기 등 정치 개혁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한 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2, 3의 일이 안 일어나겠나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윤익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축소 수사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이런 식이면 제2, 제3의 테러가 안 일어나겠냐면서 범인 신상 공개 등을 주장했고 윤 청장은 법은 왜 있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광주의 깃발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위원장이 광주 시민들 의견을 듣고 깊이 생각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광주에서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초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등으로부터 광주 출마를 요구받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애타는데 내 탓만입니다. 여야가 동네 식당과 카페, 찜질방 등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7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돼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번엔 불화살 쐈다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31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전술핵 한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용으로 추측되지만 북한은 지역 정세와는 무관한 무기체계 갱신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논란이 어느 정도 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대야 공세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여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자리에서 이 중대재해법 유예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를 꺼내들면서 이 거듭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 문제부터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중대한 사고를 당하면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이것을 이제 동네 식당, 뭐 카페, 찜질방 같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지 이 부분을 두고서 여야가 충돌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제 이게 불발이 되면서 모레부터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이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중소기업협회 등을 비롯한 재계는요, 이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여력 부족 이걸 이유로 해서 법 적용을 좀 더 보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해청 신설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맞서왔는데 오늘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걸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벌인 협상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그 비대위 회의에서 재차 민주당에 확대 적용 유예 이걸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건데 한 위원장은 앞서 이 총선의 주요 의제로 강조를 해왔던 격차 해소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장과 이 소상공인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죠.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비대위 할 때마다 정치개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들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요, 앞서 강조해왔던 이제 또 다른 총선의 주요 의제죠. 바로 정치개혁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연 긴급 좌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이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앞서 발표한 5가지 정치개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어 한 위원장은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대 특권 지키기 정당이란 주제로 진행된 오늘 좌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거부해도 우리는 하겠다면서 야당의 호응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좌담회에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할 거거든요. 이번 저희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보통 이런 정치 개혁 아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뭐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례였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여의도의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아닌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뿐이 아니고요.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다른 비대위원들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대야 공세를 폈습니다. 네, 이 원내 인사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원장은 물론이고 구자룡 위원 등 원외에서 합류한 비대위원들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이 중대재해법 유예안과 관련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느낀다. 이 현장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구자룡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컷오프 기준으로 발표한 5대 혐오 범죄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만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특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총선 때 민생을 간판으로 내걸고 음모론을 팔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이미 삼류소설 수준의 음모론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그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직장갑질, 징후발언 이것을 보고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출이 되지 않게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패 범죄에 대한 기준이 빠졌구나. 정치권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구자룡 비대위원이 지적한 이 민주당 컷오프 기준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민주당의 컷오프 기준이 굉장히 정교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참석을 한 이 긴급 좌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컷오프 기준을 재차 비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한 위원장의 어제 오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천 룰 문제를 놓고서는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방어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공천을 둘러싸고서 상대 진영의 일종의 자중 질환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심리전 의도도 읽히는 겁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총선에서 3번 연속 패한 지역에서 이 전략 공천, 그러니까 우선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 그런 공천 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사실상 이 대표 저격수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 이 정 최고위원 저격수로 꼽힌 김경률 비대위원 전략 공천에 길을 열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데 사실상 김경률 의원 사천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시스템 공천이냐, 그 사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야 공세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든 다른 카드, 바로 민생 공약입니다. 저희도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대학교를 직접 찾아서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찾아가 대학생들과 자유토론 형식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한 위원장은 자유토론인 만큼 끝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간담회 시간을 당초 예상보다 40분 가까이 연장해서 총 100여 분간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대학교의 미래부터 이 청년 주거 문제, 조식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를 꺼냈고요.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이 운동권 정치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야 공세 잊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운동권 그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서 대신 지금의 청년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정고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싶다면서 청년층 끌어안기에도 나섰는데요. 또 한 위원장은 한 대학생이 정치인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젊은 분들이 정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학생들과 만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2040년쯤 되면은 대학생이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준다고 하는데 대학교가 어떤 역할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되지 않고 지역 학사를 만든다든지. 저희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뭐 자유토론이라는 게 끝까지 해야 자유토론이죠. 말씀드린 대로 또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그 좌담회에서까지 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공세를 폈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야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뭔가 당의 입장,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주력을 했는데 분위기가 하루팀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을 이제 대야 그 공격 국면으로 저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예년의 경우에도 요 정도면은 공천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각 당에 꾸려지고 공천이 거의 이제 그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 아마 대단히 치열해질 거고 그게 이제 위원장뿐만 아니고 비대위원들도 그럴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에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양당 체제 뿐만 아니고 제3지대까지 포함해서 이런 공격들, 공격 포인트들, 방어 전략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서서히 자 누구를 찍을까, 어느 당을 찍을까 하는 거를
굳혀가는 단계다. 지금 뭐 한 70일 정도밖에 사실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단계를 앞두고 점점 더 정치 공방은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크게 본다면 여권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국면이고 그런 갈등들을 좀 대야 공세,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좀 시선을 돌리는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 전략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잘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벌써 뭐 뉴스나 기사에서도 어떤 그런 내부적인 갈등보다는 지금 민주당을 향한 공세가 훨씬 더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공세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을 뭐 총선 과정에서 뭐 여야가 할 것 없이 또 공세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천이 이제 점점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그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갈등의 원인격인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이런 남은 불씨를 잠재울 해법 찾기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면서 이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년 대담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이 김 여사 논란에 관해서도 이제 직접 설명을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이 대담 언론사는 KBS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서 국민하고의 어떤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1월 중순을 한참 지났는데도 이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결국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한 방송사의 대담 형식 이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초 대통령실은요, 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이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또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앞뒤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또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접근해 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정치 공작이자 범죄 행위로서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몰카 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진실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과거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 목소리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 그 2010년도 그 거래한 거 일부 그게 뭐 여러분들 그 내역 보셨겠지만 그게 뭐 시세 조정에 뭐가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만약에 표절이고 학문적으로 이 학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되고 그 취소 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MBC에서 사모님 관련 보도한 거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건요. 결국 이제 김 여사 논란이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것에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이 총선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인 논란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로서도 이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하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과 요구할 때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해라라고 주문을 준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주문을 저희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적 없어요.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여당 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전해졌습니다. 네, 이틀 전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지난주 김 여사 측이 이번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뜻과 함께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김 여사가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본의 아니게 당 운영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정치권엔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자체보다 이 사과를 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이 또 다른 왜곡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어떻든 논란의 당사자는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지켜볼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실 참모진 사이에선 섣부른 사과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과는 어떤 사안의 종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여사의 사안의 경우엔 의도적으로 기획된 공작성 함정 몰카라는 점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급하게 피해자 격인 김 여사가 사과하는 것은 반대 세력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어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한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 명품백 논란을 지역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듯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적절치 않았어요, 코멘트가. 200년 전 프랑스하고 왕국이었고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대통령님 여사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몰카라는 것은 우린 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는 사람이 뭐를 가져올 때 참 힘들어요. 그게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일어난 그 자체가 저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언론에서 그걸 그렇게 집중 보도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대통령께서 심지어 제 와이프를 누가 공격을 한다.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냈던 것과는 좀 다른 목소리죠. 네,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였는데 김경률 위원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모두 밝혀진 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김 비대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경률 위원의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진입한 것에 자신도 보조를 맞추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김 비대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이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거론하면서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자신의 앙뚜아네트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의 시작점으로 지목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김 여사를 옹호를 했지만요.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바꾼 건 아닌 것으로 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여사 논란과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이유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사안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김 비대위원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만큼 공천 과정을 거치며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취임 직전부터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 현 시점에서 김 비대위원을 사퇴를 시킨다면 사실상 중도 확장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제 그 김 비대위원이 이제 바로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보다 비대위원 중 이 출마 의사를 밝힌 구자룡, 박은식 비대위원과 함께 공천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비대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김 비대위원 거취 관련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조만간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걸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틀 전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에 이어서 또 한 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회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이나 만찬, 차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틀 전 서천 회동을 통해서 상호 신뢰, 또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진위를 확인한 만큼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아마 KBS와의 신년 대담 형식으로 그런 자리를 갖지 않나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경위를 좀 설명하고 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시기와 방식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이런 국면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봉합 국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포장만 더 씌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 이 충돌을 초래했던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법을 지금 그 양쪽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단 확전은 지금 전부 다 자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시기, 방식 그러면 이제 일단 외형적으로 봉합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적절한 그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 저는 처음부터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위법 행위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고 아니면 법적인 처리 이런 거를 약속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또 조금 어긋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그 야당과의 정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이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고 진실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요,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김 여사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게 어쨌든지 간에 한번 이제 해소가 되고 논란이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이 특검법의 재의결 문제 이게 좀 쏙 들어갔다. 이런 또 분석 기사도 봤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안 밝히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밝힌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께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의혹은 한 2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께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형식이나 방식 자체가 기자회견처럼 뭐 쌍방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뷰 형식이 될 텐데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의혹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검찰에 배당이 돼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또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일단 재의결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재의결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카드는 민주당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권한쟁의 심판과 맞물려서 뭐 2월이 됐던 3월이 됐던 재의결 시도 자체는 분명히 상존하는 위험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리스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그 헌재 제소한다고 했고 그걸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단 그 부분 자체는 일단 공식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제도 자체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처분 제도가 또 헌재법상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청할 것인지 여부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따져보겠다 이건데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번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 등이 지금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잠시 출석하고 퇴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경찰이 발표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 결과가 축소 왜곡 은폐됐다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국회 행안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집단 불참을 했습니다. 다만 이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만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잠시 참석했습니다. 이 김용판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렀다면서 행안위 역사상 유례 없는 이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김규흥 행안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된 거라면서 숫자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여당이 빠지는 바람에 야당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김용판 의원 간의 공방 듣고 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의 일방적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안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불러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한 진위를 따집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고두근만 보지 말고 제발 고개를 들어 국가와 국민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자리가 마련된 거고 경찰 길들이기라는 것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원래 여야가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가 여당이 빠지는 바람에
야당만 이렇게 하게 됨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결을 했는데 그 말씀 드리죠. 아니. 물러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면 계셔야지 뭐 항상 말하고 다 가버리고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민주당 측이 오전 회의에서 이 수사 책임자들에게 집중 추궁한 부분은요. 부산경찰의 수사 그리고 현장 대응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한 지난 2일 부산경찰청이 현장에 혈흔을 물걸레로 닦고 이 대표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를 확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행안위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증거를 훼손하고 현장을 인멸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증거 훼손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대로 헬기로 이륙한 그 시간에 이게 현장이 훼손이 됩니다. 경찰관들이 PT병을 가지고 물청소를 합니다. 이런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죠? 현장 찍은 저 사진을 보시면 그 대표님께서 바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직후의 모습인데 저기에 떨어져 있는 그 거저나 수건 저런 증거들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 또 범인도 체포가 됐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를 해서 범행에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압수한 상황이고 우리 경찰의 수준이 등산용 나이프를 그렇게 갈아서 범행 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의원님,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칼을 등산용 칼인데 그 칼을 과도로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그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현장 경찰이 과도와 검은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냉정하지 못한 판단을 했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안 된다면 특별검사라도 도입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 대표 테러범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 계속 견지해왔죠. 오늘 경찰이 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물러서지 않고서 아주 강경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용 위원장이 우철명 그 부산경찰청장에게 이 신상 비공개 이유를 따진 물으니까 우 청장은 기존 신상 공개 사건들에 비해서 잔인성이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이 신상 공개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아니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대낮에 피습을 당했는데 위중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또 이형석 의원은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찰은 누구의 경찰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이게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근데 우리 들었습니다.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경찰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국민의 경찰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자꾸 이제 그렇게 연계를 지시면 법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절차가 왜 필요하고요? 그러면 국민들 저기에만 맞춘다고. 자, 이 장장님,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국민한테 자, 장장님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요. 이 소방 그리고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한 그 일보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 이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건 당일 이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로 배포가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진상규명도 촉구를 해왔는데요. 관련해 권인숙 의원은 오늘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에게 이 소방에 제출한 일보가 괴한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이보에서는 60, 70대 노인이라고 표현해서 약자 소행인 것처럼 표현이 됐고 또 일보에서는 목 부위 1.5cm라고 했는데
2보에서는 1cm의 경상이라는 걸 추가했다며 질의를 했습니다. 권은숙 의원의 질의와 김혁수 센터장의 답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건 1보입니까? 2보입니까?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고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는데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보시면 네네. 여기서 보면 소방에서는 이제 괴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문자로 받은 2보에서 보면 60대 노인,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이 소유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보에는 그 소방에서 얘기한 거죠. 목 부위 1.5cm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목 부위 1cm에다가 경상이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맞죠? 아니 예. 아니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상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소방 보고서는 센터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테러를 당한 뒤에 첫 현장 행보를 가졌는데요. 바로 군부대였습니다. 이 장병들이 내놓은 민원이 또 눈길을 끌더군요. 네, 어제 김포 해병대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이 전투복 차림으로 내무반을 둘러본 뒤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 장병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또 군 표심을 잡기 위한 듯 장병 복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화장실 비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한 병사의 말을 언급하면서요. 말하기 어려운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부대 인근의 어린이집을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어린이의 질문에 정말 큰 웃음이 터졌다고 하죠. 네, 이 대표는 군 장병들을 만난 뒤에 이 부대 부설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과 학부모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려던 중에 한 아이의 질문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잘생긴 할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한 아이가 이 대표를 지나치면서 잘생긴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라고 물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아닌 이재명 아저씨다라고 바로 잡으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또 한 번 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표 할아버지는 이거 도매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자, 이제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그렇지, 손 하트. 자, 머리 하트. 머리 하트.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야지. 할아버지. 조정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시작.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 수사가 은폐 또 축소됐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거기에 경찰청장 그리고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있는 정당에서 수사를 맡은 수사 책임자를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거는 결국 경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오늘 그 행안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을 정쟁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살해 시도를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뭐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큰 충격을 받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진영에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첫 걸음은 진상규명이거든요. 그 진상규명이 정말 샅샅이 낱낱이 돼야만 앞으로 어떻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적이라든지 변명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 신상조차 공개되지 않은 부분, 물론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뭔가 정쟁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당적 공개를 못 한다는 거는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뭐 변명문 또는 뭐 신상 공개 못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연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아쉬움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판단이고 현행법과 어떤 우연의 결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수사는 사실은 뭐 어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범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들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만 이제 배후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에서는 뭐 있는데 못 밝힌 건지 아니면 뭐 없기 때문에 못 밝힌 건지는 그건 이제 추가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행 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제기하고 있는 은폐 축소 수사 왜곡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있지도 않은 지금 은폐 축소 수사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 1차 수사 결과가 경찰로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또 뭐 1보, 2보 정도 가지고 최종 결론을 가지고 다툰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저는 충분히 판단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제3지대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혀왔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요. 광주시를 찾아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 위원장이 광주에서 깃발을 꽂을 경우에 민주당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 이 제3지대 신당 세력은 이 빅텐트를 위한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낙연 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압박해 왔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에서는 이 호남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위원장이 광주 시민을 비롯해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해서 결론 내리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당 후사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 당초 입장에서 좀 선회를 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의사가 없으신 건 있으신가요? 출마 않겠습니다. 출마 안 하시고 네네. 오직 총선에 돕는 역할로 함께 하실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에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위원장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이제 뭐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말 바꾸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위원장 측에서는요, 이 지역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 측은요, 이 총선이 본격화하면 전국으로 지원 유세를 다녀야 하는 만큼 호남에 출마할 경우 이 특정 지역에만 발이 묶일 수 있고 또 수도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이석현 새로운미래 창준위원장은 명분이 없다면서 이 위원장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석현 위원장은 또 이준석 위원장의 인천 개항을 출마 요구에 대해 복수열전 영화 찍으러 가는가 라면서 이 대표 본인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과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갑니까?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것은 친모라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명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비례대연합 의원 2분이 광주 호남에 출마하면 어떻습니까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귀는 열어놓고 경청은 합니다라는 입장이죠. 겸손하고 그게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는 입장이지, 지금도 내심은 출마 안 하는 쪽입니다. 야권의 원로급들 중에서 이 호남의 정치 지분을 놓고서 이낙연 위원장하고 경쟁하던 분, 바로 정동영 전 의원입니다. 각각 전남과 전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쟁하던 처지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전주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의원이 이낙연 신당을 견제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동영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과 호남 민주 세력 벨트를 형성해 이낙연 신당의 호남 상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위원장이 지난 주말 전주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가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냉대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비단 콩나물 국밥집 민심이 아니라 전주, 전북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미래 측은 이 정 전 의원의 이 주장이 가짜 뉴스라며 냉대가 아니라 환대였다고 했고요. 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는 좀 호응이 좀 있습니까? 호남은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호응이 아니라 호남에서는 분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입니까? 아니,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힘을 빼는 일에 대해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쉽게 전주나 광주에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민심의 이 차가운 온도를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완전한 날조고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날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침에 전북의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콩나물국밥집을 가서 조찬한 건데 미리 예약하고 갔어요. 거기는 양영도 선생님이라고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가서 7시 50분에 도착해서 9시까지 식사 잘하고 나왔고 그 집 주인 여사장님이 아주 환대하셨고 반가워했고, 그 실은 아침 식사를 1시간 넘게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도 미안해 하니까 얘기 충분히 하시라고, 그래서 9시까지 얘기하다 나온 겁니다. 제3지대 진영의 빅텐트 관련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양향자 신당이 합당을 선언을 했고요. 이들뿐만이 아니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3인의 미래대연합의 통합도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빅텐트를 치기에 앞서서 뜻이 맞는 세력끼리 먼저 중텐트를 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이르면 이번 주 공동창당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 새로운 미래와의 통합 여부를 두고 공동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 새로운 미래 이석현 위원장 역시 금주 중에는 결말을 낼 수 있을 걸로 본다면서 신중하게 절차 탕마해서 결론을 도출할 건데 희망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두 당의 지금 합당이나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두 세력이 같이 하려면 공동창당 방식이 맞을 거고, 다 창당을 한 다음에 합당하게 된다면 이른바 빅텐트 방식의 제3자 3지대가 전체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합당의 방식이 되겠죠. 어젯밤에 또 그분들이 서로 논의들을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서로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져 가지고 미래대연합 측이요? 미래대연합 측이. 그래서 이제 김주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중하게 절차 탕마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건데 저는 희망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이제 우리가 결말을 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관심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합을 해서 말 그대로 빅텐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 성사되느냐, 지금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여전해서 연대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낙연 위원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뜻이 맞는 정당끼리 합치는 이 중텐트를 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두가 합치는 빅텐트로 나아가자는 구상이지만
이준석 위원장은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과는 연대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빅텐트 구성식이나 방식만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두 사람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2개 또는 3개 이렇게 묶어지는 걸 중텐트라고 부르대요. 중텐트를 통해서 빅텐트로 가는 걸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새로운 미래가 발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정하고 양대 정당이 관심 없는데 우린 관심 있다 정도의 그런 지점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지. 지금 보면은 계속 무슨 뭐 빅텐트 얘기만 나오고 연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약간 최근에 너무 동어 반복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희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저희가 세운 뭐 공통 비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광주에서 출마할 가능성 쪽으로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은 듯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 저 내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찌 보면 당선 가능성이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누가 나가서 과연 그 뭐 새로운 미래 뭐 이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표를 찍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석이 아쉬운 정당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결국은 그 출마 쪽으로 선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이 말 그대로 이제 광주에 출마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의 진원지로 작용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제2의 국민의당 어떤 그런 효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서 지금 그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아마 광주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예전 국민의당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이낙연 대표에게 호감이 있거나 뭐 공감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낙연 위원장으로서도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으로선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 지역에서의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낙연 위원장 지금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찰 경찰의 수사 문제인데요. 이 검찰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수사의 다방면으로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서 전현 정권 간의 새로운 갈등 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서는 표적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이 문다혜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딸 다혜 씨가 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우리 가족. 이 대목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최근 그 검찰이 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그 항공사 취업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 특혜 의혹, 대가관계 의혹 이런 걸 두고 이제 수사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이 서 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었고 또 그제는 김호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때문에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혜 씨가 이 생일 축하글에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검찰 수사가 이 정치 보복이라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전 사위 서 씨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두고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망신 죽이고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 사람을 이제 특혜 채용했느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이스타항공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데 어제 또 다른 배임 혐의의 1심 재판에서 또 징역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전주지법은 어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고 항공기 리스 비용 약 360억 원의 지급 보증 부담을 지우는 등 이스타항공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위기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무리한 결정으로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면서 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타이 이스타젯 설립엔 이 전 의원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고 본 겁니다. 이 재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이 회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 씨가 임원으로 취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을 받는 거 이걸 대가로 해서 당시에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었던 서 씨를 이 회사에 특혜 채용시켜줬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간 이 타이 이스타젯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었죠. 이 전 의원. 그런데 법원이 어제 재판결로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이 연관성을 확인시켜준 셈이기 때문에 검찰의 특혜 채용 수사에 탄력이 받을 것이다. 탄력이 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직 전 의원은 그동안 타이 이스타젯을 자신의 회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의원의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타이 이스타젯의 박 후보 사장하고 만난 적 없어요? 그 만난 적은 있죠. 만나서 취재하겠다 그랬죠?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전혀 취재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 취재도 안 했고 자문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재판부가 타이 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의 지원으로 설립됐다고 판단하면서 대가성 채용 여부가 관건인 이번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이 전 의원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타이 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본사에 인력을 요청하니까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라는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서 씨의 채용과 관련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했고 그다음에 공천을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이렇게 이 전 의원이 이제 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 당시 대통령 사회를 특혜 채용시켜준 거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나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요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치 행보를 위해서 서 씨에 대한 그 사위 서 씨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지시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이 민주당 공천 과정의 절차적 법적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전 의원의 그 21대 총선 출마 전 그 상황을 돌아보면 이 전 의원은요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이 지역구 유력 인사 등에게 본인 명의 선물을 제공을 하는 등 이 지역구 관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전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2019년 말에 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총선이 있던 2020년 1월에서야 이 중진공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은요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 경선을 둘러싼 여러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 이게 또 상대 후보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당시 민주당 전주을 경선에는요 20대 총선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출마했던 최영재 예비 후보도 있었는데요. 이전에 한 차례 맞붙었던 만큼 이 두 사람은 전주을 경선에서 강력한
뚜렷한 라이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영재 예비후보가 당시 공무원위에서 컷오프되면서 이 전 의원은 권리당원 약 70%의 시민 여론조사 약 64% 지지를 받아서 사실상 경선에서 전국 최대 득표를 기록하면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재 예비후보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컷오프 이유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사유 비공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특혜 채용과 21대 공천 대가성 의혹에 대해 이상직 전 의원 변호인 측은 2018년에 취업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일과 2년 뒤인 21대 공천을 연결짓는 건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사실 무근인 걸로 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요. 검찰은 그제입니다.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 주요직의 인사를 소환한 거 처음입니다. 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특히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중진공 이사장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임명한 것이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 과연 그게 무슨 연계가 있느냐 하는 거는 현재는 그저 의심하고 싶은 의심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하나는 선거 앞두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새롭게 부각된 쟁점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과연 이상직 전 의원이 특혜 채용했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21대 총선에 공천까지 받은가 했냐, 지금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어제 SNS 글을 올렸는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 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이 수사 자체가 향하는 것이 결국 전 정부에 대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 수사의 칼끝의 최고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 당연히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의 조사나 또는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긴 했는데 여러 가지 수사가 되고 있는 또 뒤숭숭한 상황에서 감정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문대희 씨로서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저는 알 거라고 관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 남편이 그렇게 채용된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슨 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들을 아마 이제 그때는 그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태국으로 이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로 아니까 본인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이라는 전제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네.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